안녕하세요. 저는 국립현대미술 학예연구관 박수진입니다. 이번 전시를 기획하게 된 배경은 국립현대미술관의 주요 소장품을 묶은 소장품 300선이라는 책을 작년에 출간하였고요. 올해 한국 근현대미술을 정리한 개론서가 출간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책에서뿐만 아니라 전시장에서 작품들을 만나실 수 있도록 전시를 보고 싶다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이번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전시는 2층과 3층에서 전개가 되는데요. 우선 3층에서는 190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의 작품들이 전개가 되고요. 2층에서는 그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2000년대까지의 작품들이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관람객분들은 공간을 따라 이동하시면서 미술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가령 동양화에서 유화로, 그리고 조각으로, 또는 설치로, 그리고 영상으로 그 변화되는 과정을 직접 이동하시면서 몸으로 체감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제5전시실에서는 한국 근대미술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근대미술이란 20세기 전반의 미술을 의미하는데요. 20세기 전반의 한국의 역사적 상황은 아주 다사다난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국권을 일제에 빼앗겼고 또 일제의 군국주의를 거쳐서 해방과 그리고 전쟁을 겪었던 시기였습니다. 한국 미술계에서는 서양화를 받아들이고 또 전통화가 변모되는 시기이기도 하였고요. 또 조선총독부가 시행한 공모전, 관전이라고 하는 조선미술 전람회를 1922년부터 44년까지 지속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해방과 전쟁의 시기를 겪으면서 어떤 좌우익의 대립, 그 안에서의 갈등과 그러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에 대한 어떤 갈망과 염원, 또 한편 좌절 등을 작품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근대미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작품은 채용신의 전우초상이라는 작품입니다. 채용신은 우리가 잘 아는 연예인 최시라 씨의 고조부로 알려져 있는데요. 2001년 덕수궁관에서 개인전을, 그러니까 회고전을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최시라 씨가 개막식에 방문하기도 하셨었는데요. 이 작품은 전우의 초상인데요. 그것은 오른쪽에 있는 제발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911년에 전우의 초상을 채용신이 70세, 전우가 70세를 맞이하여서 그린 그림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전우는 위정척삭파의 대표적인 유학자 중에 한 분으로요. 초상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주 곳곳한 정면을 응시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리학자답게 이 옷을 이렇게 입힌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주 세필로 얼굴이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름이라든가 점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염 그리고 털끝 하나하나도 아주 세필로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옷주름의 어떤 음영을 통해서 어떤 입체감을 표현하고 있는 점, 이런 것들이 어떤 사진술의, 근대 사진술의 어떤 역량과 그런 서양화의 역량을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1920년대와 1940년대에는 관전 미술과 새로운 표현의 출현의 작품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조선 총독부 주최로 조선미술 전람회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조선 총독부 주최 전시회는 공모전이었기 때문에 작품의 형태가 대형화되었고, 그리고 좀 더 한국적인 소재, 승무라든가 아니면은 한국의 목가적인 농촌의 전경, 물동이를 이고 가는 그런 아낙네라든가 아니면 여성, 그리고 아이를 업고 가는 모습, 풀을 베는 아동의 모습 등이 그 작품의 소재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조선 미술 전람회가 낳은 정말 대표적인 화가라고 하면 이인성을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인성은 대구 출신의 화가이고요. 정규 교육을 거의 받은 바가 없습니다. 워낙 그림에 특출났기 때문에 어떤 일본인 후원자에 의해서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레용을 만드는 회사에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그림을 그리면서 그 미술을 공부하였고, 그 일본에서 전개된 다양한 미술 사조들을 본인의 독학으로
흡수하면서 본인의 독창적인 스타일을 구축한 정말 천재적인 화가라고 많이 언급되기도 하는 그러한 화가입니다. 근대기를 아마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화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카유라는 작품은 1932년도 사인에서도 보실 수 있는 작품입니다. 다른 작품과 비교해 보셨을 때 아주 색채가 화사하고 독특하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작가가 1931년에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그 일본에서 조선미술 전람회에 출품하기 위해서 이 작품을 보낸 거고요. 그것이 뒤에 다 쓰여 있습니다. 일본에서 보냈다는 것이. 이 카이유라는, 이 카라는 어떤 회복, 그리고 케유를 의미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것은 유화가 아니고요. 그 불투명 수채화로 그려진 작품입니다. 그래서 붓의 터치가 아주 잘 보이죠. 대구라는 곳은 사실 수채화가 근대기에 아주 왕성하게 제작됐던 지역이었고요. 이인성은 그때 서동진이라는 어떤 스승 밑에서 그 그림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한 수채화에 대한 관심, 이것은 정말 지속적으로 이인성의 작품에 표현되고 있고요. 좀 수채화로 정말 독자적인 스타일을 구축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40년대에서 50년대에는 그 전쟁과 그리고 해방 전후의 그 미술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해방을 겪고 전쟁을 겪으면서 사실은 많은 작품들이 소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작품들은 정말 귀합니다. 예. 그 전쟁기를 겪으면서 북한에서는 어떤 사회주의 리얼리즘적인 그런 변홀령의 작품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경향의 작품들이 제작이 됐다면, 남한에서는 어떤 서구의 모더니즘적인 그 미술을 받아들이면서 추상 작품들이 제작이 되게 됩니다. 그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그리고 아끼시는 박수근이라든가 김한기, 그리고 뭐 장욱진, 뭐 이중석 같은 작가들이 사실 이 시기에 작품들을 제작했던 그런 작가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작품은 전쟁 후에 그 한국 미술을 설명하는 데 적절한 작품일 것 같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응로의 작품입니다. 이응로는 근상의 작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1950년대 이 두 점은 바로 군상의 작품, 인물들과 연결되는 그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좀 굵은 먹선으로 단번에 어떤 인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부가 아주 생략되어 있고요. 눈, 코, 입이나 어떤 것들이 이제 표현되지 않고 아주 먹선으로 배경을 생략하고 이제 여백을 주고 움직이는, 아주 영차영차 움직이는 어떤 동적인 모습의 인물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꽃장수라는 작품도 같은 시기에 제작된 작품입니다. 그 꽃나무를 실어 나르는 그 사람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 영차영차의 작품에 비해서는 눈, 코, 입 등이 그려져 있지만 정말 단선으로 아주 간략하게 빠르게 묘사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의 어떤 그 먹선이나 이런 것은 어떤 운율적이고 아주 행위적이고 자유분방한 어떤 선을 통해서 당시 서구 유럽의 어떤 앵포르멜의 어떤 역량, 그런 행위적이고 율동감 있는 이런 액션과 그러한 운필의 그런 역량을 보실 수가 있고요. 요 작은 작품에서는 그런 인물상과 그런 나무의 형태가 같이 결합되어서 보여지지만 정말 또 다른 작품에서는 이러한 그 가지의 어떤 그런 운율의 어떤 행위성이 아주 잘 드러나는 작품들이 또 이 시기에 제작이 되었습니다. 육전시실에서는 그 1960년대 앵포르멜 경향의 작품들을 통해 현대미술의 서막을 알리는 그러한 작품들의 경향들과 60, 70년대 한국의 실험미술 작품들, 그리고 70년대 단색조 경향의 작품들을 보여주는 그러한 전시 공간입니다.
1960년은 또 4.19 혁명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한 목소리와 함께 하나의 어떤 시위 같은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 60년에 국전이 열리고 있는 그 덕수궁의 외벽에 젊은 작가들이 대형의 회화 작품을 걸면서 시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전에 참여를 하지 않고 그것과 전혀 계열이 다른 국전이 어떤 좌상을 위주로 한 그러한 어떤 패턴화된 작품들을 전시했다면 완전히 앞서가고 변화하는 추상의 작품들의 대형 작품들을 그 밖에 걸면서 그 시위를 하는 60년 미술협회라든가 하는 여러 그룹들이 벽전을 개최하는 등 서쪽담과 남쪽담 이렇게 벽을 나눠서 사용하면서 일종의 하나의 이슈화, 시위화한 그런 사건도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이 공간에서는 그러한 그 앵포르멜 계열, 그러니까 실존적 경향의 작품들, 그 물감을 뒷이기고 그 마테르가 살아나는 그러한 추상 작품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조각 작품들을 많이 발견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전 근대 시기에 보셨던 어떤 인물 형상과는 다른 추상의 작품입니다. 인물 형상들이 석고로 하고 청동으로 구워서 어떤 하나의 형태, 볼륨감을 나타내는 그러한 조각품들이 위주였다면 이 60년대 이후의 철 조각은 폐품이나 그러한 데서 철을 도려내서 작가들이 그것으로 조각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어떤 볼륨감이라기보다는 어떤 평면이라든가 어떤 선이라든가 하는 어떤 추상의 그러한 조각들을 조합해서 하나의 형태를 만들다 보니까 추상의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것이 바로 60년대 이 시기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상범의 작품은 1963년도 유산이라는 작품입니다. 그 철판이 있고요. 그 위에 어떤 부속물들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세로의 그 철판이 가로의 형태라면 어떤 세로의 형태의 선들이 이렇게 붙여지면서 어떤 가로와 세로의 어떤 조화로운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대칭의 형상이 아니라 이렇게 비대칭의 형상으로 이게 조형성이 드러나고 있고 어떤 불을 그을린 흔적이라든가 용접의 흔적을 통해서 어떤 이 시대의 어떤 그런 전쟁 이후의 어떤 시대의 아픔이라든가 그런 처절한 어떤 삶 이런 것들을 조각 작품을 통해서 표현하려고 했던 것이 이 작품에서도 드러납니다. 1960, 70년대에는 미술 표현에 다양한 실험들이 있었습니다. 한국화에 돌을 붙이는 자연석을 그대로 붙이는 작업을 하는가 하면 어떤 실험 영화가 제작되기도 했고 비디오 아트가 국내에서 등장하기도 했고 그리고 ST그룹, AG그룹을 통해서 많은 이론들을 서로 공유하고 논의하고 새로운 실험을 하였고 또 퍼포먼스나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됐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권위적인 정치 체제에 맞서서 어떤 그 청년 문화들이 형성이 되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했던 바로 한국 미술이 그 이후에도 계속 발전하고 더 나아가는 어떤 원동력이 됐던 시점이 바로 또 이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중요한 작가들 중에서 우선은 그 곽인식이라는 한 작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모노화가 19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등장하면서 하나의 큰 사조로 중요한 이슈가 됐다면 곽인식은 1962년 거의 한 7, 8년에 앞서는 시기에 이미 물질에 대한 실험을 전개하였습니다. 유리라든가 황동이라든가 철이라든가 점토, 종이 등 그 물질이 말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작품화하였습니다. 보시는 작품은 1963년도 작품입니다. 하나의 판 유리에 깨진 선과 원의 형태가 있는데요. 이 작품을 제작하게 된 그 과정을 설명드리면 우선 그 마당에 이 유리가 들어갈 만큼의 그 구멍을 팝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천을 깔고 유리를 올려놓고 새 망치로 내려칩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러운 균열이 가고 그 균열들을 모아서 이제 조합하여 작품을 만듭니다. 그리고 특징은 원의 형태가 되게 그렇게 이제 항상 형태를 만드는데요.
이런 완성작이 나오기까지 작가는 무수한 유리를 깨고 또 깼다고 합니다. 곽인식의 이런 물질에 대한 탐구는 한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작업했던 작가들에게 많은 영감과 그리고 실질적인 그런 어드바이스를 주기도 하였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후학에게도 그 작품에 영향을 끼쳤던 작가가 바로 곽인식 작가의 작품입니다. 그러면 1970년대 단색조 경향의 작품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1970년대에는 단색조 경향의 작품들이 크게 대두하였습니다. 당시 유진 체제하에서 민족 전통의 부활과 재건에 대한 정책이 시행되었고, 한국적 미의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라는 그러한 생각에서 우리의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그리고 그러한 탐구들이 있었고요. 이런 단색조 경향에 등장하게 된 큰 배경이 됐던 전시가 있습니다. 그것이 1975년 일본 도쿄아랑에서 있었던 한국 5인의 작가 5가지 백색전입니다. 그거는 일본적인 시각을 반영한 전시인데요. 한국의 민족은 백색을 좋아한다는 생각에서 백색으로 구성된 그러한 5작가의 작품들을 전시를 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역으로 일본적인 시각의 그러한 백색이라는 어떤 한국 미술의 어떤 정체성이 한국 미술계에서 다시 담론으로 논의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크게 부각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러한 중요 작품 중 그 최병서 작가의 작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서 작가는 1970년대 대학을 다녔습니다. 당시 유신 체제 하에서 언론 출판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었죠. 최병서 작가는 어느 날 1975년경 신문지를 볼펜으로 지우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이것은 신문을 읽을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앞면을 지우고 뒷면을 또 지우고, 그리고 그렇게 지운 위에 연필로 다시 똑같이 지우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는 정보를 없앤, 읽을 수 없게 만든 신문임과 동시에 어떤 광채가 나는, 연필에 의해서 광채가 나는 하나의 물질, 하나의 검은색 화면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보시는 바로 그 최병서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단지 신문의 작업에서 시작해서 신문을 인쇄하는 그 두루마리, 종이 위에 작가가 끊임없이 반복적인 행위를 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군데군데 찢어진 흔적도 바로 그런 반복에 의한 어떤 종이의 물질성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소통의 의미를 완전히 제거한 바로 단색조 경향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층의 3전시실에) 오시면 1970년대 후반 작품부터 1980년대 작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그 전의 작품들이 단색조 경향의 그러한 추상 작품들을 보셨다면 70년대 후반부터는 형상이 다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주 극사실적인 경향의 작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 1980년대에는 한국화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들이 심도 깊게 이루어지면서 수묵화의 붐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작품들과 현실 비판적인 요소가 있는 그러한 민중미술도 80년대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어떤 소그룹 활동, 그러니까 어떤 이데올로기나 어떤 이념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다양한 소그룹 활동이 80년대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한 작품들까지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970년대 후반의 한국 극사실회화는 그 국전의 어떤 아카데미즘적인 어떤 재현 회화에 대한 반동, 그리고 그 단색조 회화가 갖고 있는 그러한 형상이 없고 설술성 없는 것에 대한 반동으로 어떤 이미지의 회복 차원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어떤 소파의 한 부분을 확대해서 그린다든가, 뭐 벽돌이라든가, 아니면 철길이라든가, 뭐 모래밭이라든가 이러한 소재를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형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평면적인 느낌을 줍니다. 벽이라는 평면, 이런 하나의 면 같은 그런 어떤 시멘트의 벽 같은 그러한 느낌을 주고 있고요. 마치 단색조의 어떤 단색화 같은 하나의 색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색조 톤의 어떤 형상회화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고영훈의 돌 작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85년도의 작품이고요. 고영훈은 1974년부터 자연석을 소재로 한 작품들을 제작을 했습니다. 청계천 고서점에 가서 영문 두꺼운 책을 사서 거기를 낱장으로 찢어서 이렇게 붙인 작품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연결성이나 어떤 서술의 어떤 맥락화는 되어 있지 않고요. 어떤 하나의 이미지로서 붙였고, 그것에 어떤 실제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림자를 스프레이로 이렇게 그림자를 두고 있고요. 그 위에 돌을 아주 세밀하게 표현하고 있고, 돌의 그림자 역시도 그 스프레이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자연과 문명을 대비적으로, 자연과 문명의 어떠한 소재들을 만나게 함으로써 대비적으로 그 은유적으로 그것을 표현하려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는 환영과 실제가 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작품입니다. 그러면 전시장으로 이동하셔서 그 80년대 한국회화와 민중미술, 그리고 80년대 소그룹 작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대에는 한국화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작품들을 동양화 또는 한국화로 부르기도 하였는데요. 동양화라는 건 사실 일제시대 때 그 조선미술 전람회에 일본화와 한국 작품들도 전통화를 다 포함한 용어로서 사용했다면, 도대체 우리 한국화에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고 우리만의 명칭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것이 학계에서 계속 거론이 됐었고, 한국학과가 생겨나게 됐던 것도 80년대였습니다. 그래서 80년대에는 수묵화의 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묵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80년대에 있었고, 그리고 그러한 작품들이 전개가 되다가 1984년 박생광전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채색은 외색이라고 생각해서 해방 이후에 계속 배척이 됐었는데요. 한국적인 색채에 대한 고민 속에서 바로 채색이 다시 재발견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먹과 채색을 섞는 바로 채묵이라는 것이 작품을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80년대에는 이 수묵과 채색, 채묵, 그리고 새로운 재료를 통해서 한국화의 영역을 확장시켰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럼 그 작품들 중에서 권영우의 작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업은 한지를 여러 겹 붙여서 작업한 것입니다. 그 보시면 그 칼자국은 보이시지 않을 텐데, 사실은 가장 겉에 붙은 종이에는 칼로 이렇게 길을 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물감을 뒤에서 또는 앞에서 물감을 흘림으로써 그것이 그 칼의 선을 따라서 물감이 흘러내리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약간 청회색의 느낌의 물감이 흐르고 있고요. 이것의 어떤 우연적인 효과가 되게 자연스러우면서 어떤 한지의 그 느낌을 더 배어나오게 하는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권영우는 종이의 화가라고 이름이 붙을 정도로 한지의 속성을 잘 활용하고 있는 작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작품으로 민중미술 작품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1980년대에는 민중미술이 한국 미술계의 어떤 지배적인 흐름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은 80년대 광주 민주화 운동과 87년 6월 항쟁 등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와 맞물려서 미술계에서 등장한 되게 자생적이고, 그리고 어떤 실천적인 그러한 그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미술계 내적으로는 단색조 회화의 반동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극사실이라는 어떤 형상회화를 통해서 현실을 반영하는 가능성을 본 것과 연결해서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이 작품은 오윤의 1984년 원기도라는 작품입니다.
오유는 그 민중 미술을 정말 대표하는 화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시위 현장에서 본인의 판화를 민중들에게 나눠주기도 했고 어떤 민중들과 예술로 서로 소통하고자 했던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6.25 전쟁을 다루고 있긴 하나 어떤 전쟁의 참혹함과 폭력성을 다루기보다는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서 재해석된 그러한 화면으로 구성되어지고 있습니다. 군인이 등장하고 또 그 군인들은 해골을 쓰고 있고 이 군인은 전쟁터에 나가서 사망한 군인인지 아니면 광주 민주화 운동 때 파견된 군인인지는 모르지만 이들의 총구리는 본인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악대와 같이 있는 어떤 상위 군인들, 다리가 절단되거나 하는 그런 군인들의 모습과 그리고 어떤 민중들의 모습, 그리고 동학농민 운동에서의 어떤 축창이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이들은 원혼이 돼서 아직도 귀천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돌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색상도 다채로운 색상을 사용하긴 했지만 밝지 않은 색상으로 현실도 이것처럼 암울하지 않을까, 이들이 돌아갈 수 없는 이유가 현실에 있지 않을까라는 작가의 그런 해석에서 제작된 80년대 오윤의 작품입니다. 그러면 다음 80년대 소그룹 운동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1980년대에는 다양한 소그룹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는 그 한국은 격동의 시기였죠.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많은 시위가 진행됐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미술계에서는 단색조 경향의 추상 미술과 그리고 민중 미술이라는 형상 미술이 크게 양대 산맥으로 존재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때 대학을 각 졸업한 그 젊은 작가들은 이 두 개의 계파에 어떤 포함되고자 원하지 않았고 새로운 미술을 추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소그룹 활동을 했습니다. 기획자를 없이 단독으로 전시를 개최하기도 하고 또는 합쳐졌다가 흩어지기도 하고 되게 개인적인 자유로운 그룹 활동을 진행했고 설치 미술 등 다양한 매체의 미술을 추구했던 시기가 바로 80년대 소그룹 활동이었습니다. 그 작품들 중 난지도의 신영성 작가의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지도라는 그룹은 1985년에 5명의 작가들이 모여서 그 소그룹 활동을 하기 시작하였는데요. 표현의 자유로움과 매체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그러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로 폐자재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설치 작업을 하고 그것의 어떤 은유적인 상황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그 그룹의 활동이었습니다. 그 그룹의 같은 창립 멤버였던 신영성의 코리안 드림이라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폐에 가전된 선풍기의 날개를 잘라낸 작품입니다. 망치로 부선해서 잘라낸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어떤 용도가 다한 더 이상 선풍기로서 활용할 수 없는 작품이죠. 작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다 쓸모 없어진 이런 물건들을 통해서 인간의 가치가 무엇인지, 인간도 용도가 다 되면 폐기가 돼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어떤 인간 가치에 대한 질문을 이 작품을 통해서 은유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러면 1990년대 미술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전시장에서는 1990년대 미술이 펼쳐집니다. 1990년대는 독일이 통일되고 그리고 소련이 해체되는 등 냉전 이데올로기가 붕괴되는 그러한 시기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주가 자유로워지고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많은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대중 소비 사회가 정착이 되면서 고급 미술과 대중 예술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집니다. 이럴 때 미술에서는 그 다원주의라는 키워드가 등장하게 됩니다. 아주 다양한 경향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것이 1990년대의 예술의 어떤 키워드가 되고 있는데요. 1990년대 미술에서는 저희가 세계화의 시작, 개념적 태도, 현실적 비판, 의식, 그리고 일상과 대중문화, 그리고 다원 예술의 확장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세계화의 시작의 그 대표적인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대에는 이주가 빈번해지고 또 작가들이 국제적으로 부상하는 시기였습니다. 1995년에는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이 설립이 되면서 많은 작가들이 주요 작가들이 국제적으로 소개될 가능성도 높아졌고, 지금 그런 작가 중에 김수자 작가의 작품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작품은 김수자의 마음과 세계라는 1991년도 작품입니다. 당시 그 미술계는 평면성을 어떻게 극복할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어떤 이불이라는 어떤 천을 이용한 하여 그것의 극복을 생각을 했고, 어떤 사각형이라는 프레임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천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피부와 같은 존재입니다. 인간의 어떤 존재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불에 쌓여서 잠을 자고 항상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요. 이것은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이것을 바늘로 깨맨다는 것은 그러한 존재들의 어떤 관계를 형성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존재와 관계를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다음 섹션인 개념적 태도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대의 개념적 태도의 작품으로는 어떤 완성된 결과물을 보여주기보다는 어떤 상황이나 태도, 개념, 그리고 과정을 드러내는 그러한 작품들이 많이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작품들 중 김범 작가의 작품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김범 작가는 개념적 태도의 작품을 얘기할 때 항상 우선으로 언급되는 작가인데요. 이 작품은 1997년에 뿔들, 송곳니들, 그리고 각각들이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적이 집안에 침입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집안의 일상의 물건을 어떻게 무기로 둔갑시켜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좀 유쾌하고 재미있는 그런 영상인데요. 모자를 바로 푹 씌워서 어떤 공격의 대상으로 삼거나, 아니면 의자를 둔기로 적을 때려 눕히는 둔기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시계에 그 시침과 분침 이런 것을 아주 갈아가지고 공격하는 흉기로 사용하고, 또는 이 과일들을 또 이제 던지는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원거리 공격에 효과적인 물건으로 사용을 하고 또는 뭐 다리미를 뜨겁게 열을 해가지고 이제 배를 지지는 그런 무기로 쓴다거나, 그다음에 선풍기를 보호망을 걷어내고 그 날을 갈아가지고 유사시에는 사용하고, 또는 전기 코드를 길게 해서 전기 코드로 그 포박하는 용도로 사용한다든지 아주 재치 있는 그러한 접근법을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아주 심각한 나레이션과 이렇게 그 자막이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정말 더 재미있게 이거를 진지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영상 작품입니다. 김범 작가의 또 다른 작품이 있는데요. 2002년에 작품입니다. 제목은 라디오 모양의 다리미, 다리미 모양의 주전자, 주전자 모양의 라디오입니다. 좀 말장난 같기도 한데요. 저것은 다리미로 보이지만 주전자입니다. 안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물을 따를 수 있는 실제 기능을 할 수 있는 다리미고요. 이거는 라디오 같지만 밑에 다리미 판이 달려 있습니다.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코드를 꽂으면 이 다림질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것은 주전자 같지만 라디오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실제로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본래의 어떤 기능, 그리고 어떤 형태, 그리고 언어적인 유희,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좀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 어떤 김범 작가 작품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다음 코너인 현실 인식의 비판 쪽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1990년대의 비판적 현실 인식에서는 그 1980년대 민중미술과는 다르게 어떤 정치적인 이슈나 담론에 대한 어떤 비판 의식보다는 개인의 욕망과 정체성에 보다 관심을 갖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섹슈얼리티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뭐 여성이라든가 어떤 소수자에 대한 관심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비판적 현실 인식 작품들 중에서 조습 작가의 작품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조습 작가는 연출 사진으로 유명한 작가입니다. 본인을 주인공으로 분장을 하고 등장을 하는데요. 이 작품에서는 보시면 이한열 열사의 그 마지막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그 붉은 악마 옷을 입고 있고 바로 시청 광장에서 이러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요. 2002년 월드컵 때 온 국민이 사실은 이 월드컵에 광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청에서 다 모여서 응원을 하고 했었죠. 근데 이때 일어났던 사건이 미국 장갑차에 그 중학생들이 깔려 죽는 그러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고는 이 월드컵에 대한 어떤 열기와 그 광분에 묻혀서 사실은 그냥 거의 사장되다시피 했습니다. 조습 작가는 이러한 그 붉은 악마의 옷을 입고 광장에서 이러한 국민들의 어떤 이런 질식할 것만 같은 그러한 광분과 그런 열기, 어떤 집단적인 의식의 어떤 개인이 이렇게 파묻힐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자신의 연출 사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일상과 대중문화에서는 대중문화의 어떤 이미지들을 차용하여 미술 작품에 사용하는 그러한 작품들을 모아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좀 비판적인 시각이라기보다는 그것을 어떤 작품의 하나의 어떤 소재나 이런 것으로 이제 차용해서 사용하는 경우인데요. 이 작품은 임상빈 작가의 덕수궁 서울이라는 작품입니다. 임상빈 작가는 그 회화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사진 매체 등 그 이상의 영역을 넘나드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임상빈 작가는 그 덕수궁 근처에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덕수궁 돌담길을 따라서 아주 친근한 덕수궁 돌담길이 이 작가에게는 친근한 어떤 길인데요. 이 길을 따라 다니면서 덕수궁 주변에 높은 고층 건물들이 늘어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면서 그 사진들을 찍고 그것들을 조합하여 이러한 작품을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덕수궁 내부에서 외부를 바라보고 있는 사진입니다. 고즈넉한 덕수궁의 어떤 건물들과 내부 그리고 그 외부에 아주 고층 건물들이 에워싸고 있는 그러한 사진인데요. 작가는 이 사진을 통해서 어떤 전통과 어떤 현대 그리고 동양과 서양 그리고 과거와 현재의 이미지들을 어떤 병치해서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2000년대) 중반에는 다원 예술이 활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미술의 영역을 넘어서 음악과 무용, 연극, 영화의 범위까지도 그 영역이 확장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들은 어떤 안무가나 음악가와 협업으로 작품을 제작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한 예로 안정주 작가의 작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정주 작가는 영상에서 소리와 이미지를 분리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비틀기를 통해서 유쾌하게 풀어내거나 아니면 다른 문맥에서 들여다보게 하는 그러한 작업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이 작품은 10번의 총성이라는 2013년 작품입니다. 영화 태극기를 휘날리며나 오발탄 같은 그러한 영화에서 그 총탄이 터지는 그런 소리들을 모았습니다. 그런 10번의 총성을 이 무용가 6명의 남자 3명, 여자 3명의 무용수들에게 이 총성에 맞춰서 무용을 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과장되고 낸 어떤 제스처로 보여지는데요. 그런 총성에 따라 움직이고 쓰러지는 그 무용수의 움직임 뒤에는 그 영상을 되감기를 하여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리고 이데올로기에 희생된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과정까지를 보여주고 있는 영상입니다.
신소장품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작품인데요. 김규진이라는 작가가 모본을 그린 작품입니다. 김규진은 조선 말기부터 일제강점기에 활동했던 서화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일찍이 중국에서 서화를 배웠고 또 국내부에서 또 10년 동안 재직을 하기도 하였으며 그 이후에 일본에 가서 사진술을 배워오고 한국에 처음으로 사진관을 연 그런 서화가이기도 합니다. 왼쪽을 보시면은 신 김규진이 바친다는 그런 글을 통해서 김규진이 이 병풍에 모본을 그린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유명 화가가 모본을 그리고 그 위에 전문 장인들이 자수를 놓는 것은 조선 말기에 많이 성행했고요. 그리고 이 그림에서 보시는 화려한 매화나무와 그리고 두 마리의 한 쌍의 어떤 학의 이런 모습은 왕실에서 어떤 의례용으로 많이 사용했던 그런 병풍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그 한국에 오랫동안 머물렀던 미국인 소장가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가 저희가 많은 설득 끝에 작년에 소장하게 된 중요 신소장품입니다. 네, 이 작품은 작년에 저희가 수집해서 처음 공개되는 작품이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용우의 강산무진도라는 작품입니다. 이용우는 조선미술전람회에 입선을 하기도 했고 한국 최초의 근대 미술단체인 서화협회전의 작품을 출품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왕성한 활동을 했던 화가입니다. 이 작품은 그 강릉의 한 부잣집에 머물면서 어떤 후원자의 요청에 의해서 제작된 작품이고요. 그래서 아주 대형 21.7m의 대형 그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펼칠 수가 없어서 끝을 두루마기 형태로 이제 말아서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강산이 끝없이 펼쳐진다는 의미의 강산무진도고요. 이러한 화재는 중국이나 조선 말기에도 많이 제작된 그러한 화재입니다. 그 어떤 관념적인 산수의 풍경과 그리고 경포대를 포함한 어떤 관동 팔경의 실경이 조합되어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인물들이 이제 묘사가 되어 있는데 어떤 뭐 소를 끌고 가는 농부의 모습이라든가 아니면은 머리에 뭐 이고 가는 그 여성들의 모습 그리고 뭐 타작을 하는 뭐 이런 그 뭐 하는 그런 노동을 하는 그런 농민들의 모습 등 어떤 풍속화적인 요소까지도 포함되고 있는 아주 걸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대를 보는 한국 근현대 미술 전시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그동안 한국 근현대 미술 관련 주요 작품과 자료들을 아카이브하고 보존해 왔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국 근현대 미술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